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충청도 어느 고을에 박대근이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 양반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자였지요. 집안은 볼 것 없고 배운 것도 변변찮았지만 허우대 하나만은 하늘이 내려준 듯 장대했답니다. 박대근의 키는 팔척장신으로 어깨가 떡 벌어져 마치 성문짝을 연상케 했지요. 얼굴은 달덩이처럼 둥글고 후덕했으며 눈썹은 검은 칠을 한 듯 진하고 눈은 호랑이처럼 번뜩였답니다. 코는 매처럼 우뚝하고 입술은 두툼하여 말할 때마다 위엄이 절로 풍겼지요. 이목구비가 이렇게 뚜렷하니 의관을 차려입고 저작거리로 나서면 속은 비어 있어도 겉모습만큼은 위풍당당했답니다. 박대근의 집안 내력을 살펴보면 참으로 딱한 형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는데 박대근의 할아버지인 박문식은 원래 소과의 급제한 선비였지만 임진왜란 때 가산을 모두 잃고 말았지요. 그 후로 박씨 집안은 날로 쇠락하여 박대근의 아버지 박성호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연명해야 했답니다. 박대근이 20살이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호가 중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 박대근은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약값을 마련하려 동분서주했지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대근은 처음에는 다른 머슴들과 마찬가지로 품팔이 일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했지요. 가난한 집안 출신에 배운 것도 없으니 누가 써주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박대근이 최부자댁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부자가 나오다가 박대근을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청년 기골이 참 장대하구나. 자네 어느 집 자제인가? 나리, 저는 건넌마을 박서방네 첫째 아들입니다. 소인이 힘이 좋으니 무슨 일이든 시켜주십시오. 아비 약값을 마련해야 하옵니다. 최부자는 박대근의 당당한 외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데다 얼굴마저 준수하니 마치 몰락한 양반가의 도령 같아 보였던 것이지요. 이런 인물이 머슴 일을 하겠다니? 그럼 우리 집에서 일해보거라. 박대근은 최부자 댁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다른 머슴들과는 대우가 달랐습니다. 힘든 농사일 대신 비교적 깨끗한 일을 맡겨주었고 손님이 오면 문 앞에서 맞이하는 일까지 시켰지요. 우리 집 머슴놈이 저렇게 잘생겼으니 내가 체면이 서는구나. 최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박대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로 인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몇 달 후 다른 부자들도 박대근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잔치나 모임에서 박대근을 본 사람들이 저런 인물을 우리 집에서 일하게 할 수 없겠나 하고 물어왔던 것입니다. 박대근은 성실히 일하며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외모가 얼마나 큰 자산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대근은 최부자의 곳간에서 쌀을 나르다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평생 남의 집 머슴으로 살 수는 없지. 나도 팔자를 피고 싶구나. 천석군이 되어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구나. 하지만 어떻게... 박대근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씨 집안의 늙은 집사 최씨가 말을 걸어왔지요. 박도령,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시는가? 어르신 오셨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최 씨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야, 누군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네. 그런 방법이 세 가지나 있답니까? 첫째는 글 공부를 해서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큰돈을 모아 관직을 사는 것이며, 셋째는 최 씨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것이라네. 박도령 같은 외모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네. 하지만 어느 부잣집에서 저같이 가진 것 하나 없는 놈을 박도령은 스스로를 너무 낮추는구먼. 때로는 허풍도 필요한 법이라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최 씨의 말은 박대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대근은 말솜씨 또한 그럴듯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네 아이들 사이에서 이야기꾼으로 소문이 났을 정도였지요. 어느 날 박대근이 수중에 땡전 한 입 없이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근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던 박대근을 본 주모가 물었지요. 박도령, 오늘은 어찌 그리 시름에 잠겨 계시오? 박대근은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습니다. 주모, 실은 오늘 큰 거래가 성사되어 축하주를 마시려 했는데 돈을 집에 두고 나왔소. 약속한 사람이 곧 올 터인데 빈손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소? 어떤 거래인데 그리 기뻐하시는지요? 최 부자 댁에서 이번에 한양으로 보낼 쌀 1,000섬을 나더러 중간에서 거래해달라고 하셨소. 중간 수수료만 해도 은자 1,000원 받을 터인데 지금 술 한 잔 먹을 몇 푼이 없어 이러고 있으니 낭패구려. 박대근은 마치 정말 있었던 일인 양 생생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당당한 외모와 구체적인 이야기에 주모는 의심 없이 믿었지요. 아이고, 그런 경사가. 그럼 오늘은 제가 대접하겠소. 대신 나중에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그땐 크게 매상을 올려주셔야 하오. 이런 식으로 박대근은 매번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한양 양반의 심부름꾼이라 하고, 때로는 큰 상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하며 항상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을 속였지요. 박대근의 말솜씨가 먹히는 이유는 그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장대한 체구의 당당한 인상이니 사람들은 그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일 거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저런 인물이 거짓말을 할 리 없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속고 나니 주모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근이 말한 거래며 장사며 하는 것들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놈 또 왔구나. 이번에는 무슨 거짓부렁으로 우리를 농락하려고. 나중에는 박대근만 보면 주모들이 빗자루를 들고 쫓아냈지요. 하지만 박대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주막을 찾아가서 같은 수법을 썼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 잘 먹히기 시작하자 박대근은 머스미를 때려치우고 한량으로 이것저것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양반 차림을 하고 다니며 글 공부를 하는 선비인 것처럼 행사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지요. 그런 박대근에게 하늘이 내린 운명의 만남이 있었으니 바로 천석군 최부자의 무남동녀 외동딸 오순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최부자는 이고을에서 가장 부유한 양반으로 수백 마지기의 논밭과 수십 채의 가옥을 소유한 대지주였습니다. 최부자의 본명은 최만석이라 하였는데 젊은 시절부터 장사에 능하여 곡식 장사로 큰 부를 이루었지요.
그의 얼굴은 복스럽게 생겼고 항상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다녔으며 손에는 비취 반지를 끼고 있어 누가 봐도 부자임을 알 수 있었답니다. 최 부자에게는 하나뿐인 딸 오순이 있었는데 20살이 된 처녀로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지요. 오순은 달처럼 하얀 얼굴에 버드립 같은 눈썹, 별처럼 빛나는 눈동자를 가졌고 걸음걸이마저 구름 위를 걷는 선녀 같았답니다. 게다가 글도 읽을 줄 알고 그림도 잘 그려 외모뿐만 아니라 재주까지 뛰어났지요. 최 부자는 오순을 무척 아꼈습니다. 아들이 없어 대를 이을 걱정이 컸지만 딸만큼은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히 여겼지요. 오순아, 이제 내 나이도 20이 되었구나. 예, 아버지.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었다. 내가 좋은 집안을 물색하고 있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순은 효성이 지극한 딸이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집안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이 고을 정진사댁 아들이 어떻겠느냐? 문벌도 좋고 젊은이가 똑똑하다더구나. 정진사 댁이라면 그 절름발이 아들 말씀이신가요? 오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절름발이라니, 그건 좀 심하구나. 다리를 조금 절 뿐이지 다른 것은 멀쩡하다. 하지만 왜 그러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 게냐? 그게 아니라 제가 들으니 그 사람이 성품이 좀 괴팍하다고. 내가 벌써 그런 것까지 알아봤단 말이냐? 최 부자는 놀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춘향이가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준 것 뿐이랍니다. 그럼 다른 집안을 알아봐야겠구나.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나도 그 혼인은 반대느니라. 최 부자는 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억지로 시집 보낼 마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운명이란 참으로 기묘한 것이지요. 어느 달 밝은 가을밤, 최오순이 물레방앗간에서 박대근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오순은 하녀 춘향이와 함께 늦은 저녁 방아를 찍으러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중천에 떠서 온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인 밤이었지요. 아가씨,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네요. 춘향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마치 대낮 같구나. 이런 밤에는 도깨비가 나온다던데. 아이고, 아가씨, 무서운 말씀 마세요. 두 사람이 방앗간에 도착해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춘향이는 소피가 마렵다며 자리를 비웠지요. 춘향이가 자리를 비우자 갑자기 큰 그림자가 나타났고 오순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요. 걔 누구요? 오순은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낭자,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달빛 아래 나타난 박대근의 장대한 모습을 본 오순은 마치 신선을 본 듯 넋을 잃었지요. 박대근 역시 달빛 아래 오순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는 혼이 빠져버렸답니다. 소생은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물소리가 들려 목을 축이려 왔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이런 밤중에 혼자 계시다니 무섭지 않으신가요? 박대근은 한 걸음 다가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 혼자가 아니라 춘향이가. 오순이 뒤를 돌아보니 춘향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달빛 아래 둘만 남게 된 것이지요. 아니, 얘가 어디를 간 거지? 오순은 당황하며 몸을 돌리려 했지만 박대근이 정중하게 막았습니다. 낭자,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다니요? 이 무거운 방아를 낭자 혼자서 어찌하시려 합니까? 소생이 힘이 좋으니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박대근은 소매를 걷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뵙는 분인데 어찌. 저는 한양 김씨 문중의 후손으로 이번에 과거를 보러 올라가는 길에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낭자께서 이런 밤중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군요. 박대근의 말에 오수는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럴듯한 신분의 정중한 태도, 게다가 남을 도우려는 마음씨까지 보이니 나쁜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럼 정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일로 고생하시는 낭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요. 박대근은 방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힘센 팔이 방아를 내리칠 때마다 오수는 가슴이 뛰었지요. 도령님은 정말 힘이 세시네요. 하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양에서는 이보다 더 무거운 것도 들었으니까요. 한양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오순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양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종로거리에는 비단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하고 남산 아래에는 큰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지요. 그리고 궁궐은 박대근은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한양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와, 정말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구경시켜 드리고 싶군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눈동자가 반짝였지요. 낭자께서는 이 고을 분이신가요? 박대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운 자태를 가지셨다니 마치 한양의 대갓집 규수 같으십니다. 아이고, 그런 과분한 말씀을. 오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과하다니요. 제가 한양에서 많은 여인네들을 봤지만 낭자만큼 아름다운 분은 없었습니다. 도령님도 참 멋지세요. 이렇게 큰 키에 넓은 어깨. 마치 장군 같아요. 오순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하, 낭자씨께서 그리 봐주시니 항송합니다. 방아를 다 찍고 나서도 두 사람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춘향이의 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춘향이가 온 것 같습니다. 낭자, 혹시 내일도 이곳에 오시나요? 박대근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글쎄요. 제가 내일도 이 시간에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오신다면, 만약 온다면요? 달빛 아래서 낭자를 다시 뵐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수는 대답 대신 수줍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박대근은 매일 밤 물레방앗간으로 오순을 만나러 갔습니다. 달빛 아래서 둘의 사랑은 깊어져 갔지요. 낭자, 오늘도 오셨군요. 도령님이 기다리신다니 어찌 안 올 수 있겠어요? 제가 낭자를 처음 본 날부터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령님. 두 사람은 방앗간 앞바위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령님, 과거 공부는 잘 되고 계신가요? 사실은 요즘 공부에 마음이 쏠리지 않습니다. 어째서요? 매일 밤 이곳에서 낭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 기다려져서 말입니다. 오수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님, 그런 말씀은. 낭자,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박대근은 오순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도령님을 어찌 믿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지만 무엇입니까? 저는 이미 아버님께서 정해주신 혼처가 있답니다. 오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낭자께서 이미 정혼을 하셨다는 뜻입니까? 박대근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아버님께서 좋은 집안을 물색하고 계신답니다. 저는 아버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몸이라. 낭자, 도령님, 저도 도령님과 같은 마음이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저버릴 수 있겠어요? 오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낭자, 그렇다면
더욱 이 밤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박대근은 오순의 두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영영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령님, 저는 낭자, 저 또한 과거에 급제하면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분과 혼인해야 할 운명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낭자의 것입니다. 도령님, 하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뜻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 안 될까요? 박대근은 오순을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령님, 하지만 제가 만약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낭자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설령 온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정말 저를 지켜주시겠어요?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낭자를 향한 제 마음은 진실하답니다. 오순은 박대근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품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도령님, 사실 저도 도령님 생각뿐이었어요. 낮에도 밤에도 만약 이것이 운명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어요. 낭자, 정말이십니까? 네, 도령님. 비록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령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오순은 떨리는 손으로 스스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낭자,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후회는 도령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할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둘은 먼저 정을 통하게 되었답니다. 달빛 아래서 서로의 옷고름을 풀며 사랑을 확인했지요. 오순은 박대근의 사랑스러운 말과 다정한 손길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답니다. 첫 번째 운우를 나눈 후에 두 사람은 밤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지속되자 오순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 갔지요. 낭자,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도령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께서 곧 혼처를 정하실 텐데. 낭자, 제가 곧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도령님, 만약 그 전에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박대근은 오순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과거를 볼 실력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오순이 헛구역질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미식거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해대니 하녀 춘향이가 눈치를 챘지요. 아가씨, 혹시 아가씨께서 춘향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향아,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오순은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깨닫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가씨, 설마 그 도령님과 춘향아,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미 오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나리께서 아시면 춘향아, 제발 비밀로 해줘. 시간을 좀 벌어야 해. 하지만 아가씨, 이런 일은 숨길 수가 없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눈치챌 거예요. 춘향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순의 입덧이 심해지자 다른 하녀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결국 춘향이는 급히 최 부자에게 달려가 사실을 알렸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아가씨께서 무슨 일이냐? 오순이가 아프기라도 한 거냐? 최 부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가씨께서 춘향이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빨리 말해보거라. 무슨 일이냐? 아가씨께서 아이를 가지신 것 같사옵니다. 뭐라고? 최 부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중히 키운 외동딸이 혼전에 임신을 했다니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시라, 오순이가 대체 누구의 아이를? 그게 박대근이라는 자와 최 부자는 곧장 박대근을 찾아냈습니다. 박대근 역시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라 당황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이놈, 내 놈이 감히 내 귀한 딸을 욕보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장인어른, 소생이 오순 아가씨를 평생 책임지겠사옵니다. 박대근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최 부자의 사위가 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어질 테니까요. 최 부자는 딸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혼례를 서둘러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혼례 준비를 하여 한 달 만에 혼례식을 올렸지요. 이런 식으로 사위를 맡게 될 줄이야. 최 부자는 한숨을 푹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혼례식은 최 부자의 체면 때문에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고, 최 부자는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위였지만 겉으로는 기뻐하는 척했지요. 박대근은 이제 천석군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가난뱅이에서 하루아침에 부잣집 사위가 된 것이지요.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이제야 내 복이 터졌구나. 혼례 후 박대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타고 다니며 온갖 호의호식을 누렸지요. 하지만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박대근은 허구한 날 빈들빈들 놀고만 있었습니다. 장인이 농사일을 도우라고 해도 핑계만 대며 놀았고, 아내 오순이 무엇을 부탁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지요. 여보, 아버님께서 밭일을 좀 도우라 하시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허허. 부인, 내가 어찌 천한 흘기를 하겠소? 나는 글을 읽는 선비요. 선비. 박대근은 이제 자신이 정말 양반인 양 행세했습니다. 최 부자는 이런 사위가 못마땅했지만 허구한 날 빈들빈들 놀고 있는 사위를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없는 최 부자에게는 박대근이 유일한 대를 이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놈이 비록 하는 짓은 못마땅하나 그래도 우리 집 대를 이어갈 유일한 사내이니 최 부자는 이렇게 자위하며 박대근을 참아냈습니다. 박대근에게는 장인 최 부자를 구슬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베갯머리 송사로 아내 오순을 녹여내었지요. 임자. 내가 이리 놀고만 있어서야 장인어른께 면목이 서질 않네. 나도 출세를 하여 장인어른께 효도하고 싶소. 서방님, 정말 그런 마음이시라면 얼마나 좋겠사옵니까? 그런데 말이오. 내게 좋은 방도가 하나 있소이다. 박대근은 오순에게 자신의 계획을 슬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방도이온지? 부인의 외당숙 되시는 김진사 어른을 통하면 조정의 연주를 댈 수 있다 들었소. 오순의 외당수 김진사는 한양에 살면서 여러 관리들과 교분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특히 조정의 실세인 이조판서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답니다. 그리고 때마침 조선에서는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시절이었지요.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답니다. 박대근은 외동딸 오순이를 시켜 최 부자를 끊임없이 졸랐습니다. 아버님, 우리 서방님이 출세할 좋은 기회가 있다 하옵니다. 무슨 기회 말이냐? 외당숙을 통하면 조정의 연줄이 다 벼슬 자리를 알아봐 주실 수 있다 하옵니다. 그것이 정말이냐? 과거를 보지 않고도 내 사위가 벼슬아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최 부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자신의 체면도 서고
집안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사를 시키려면 약간의 성의가 필요하다 하더군요. 성이라니 얼마나 말이냐? 그게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다르다 하옵는데 최 부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최 부자가 박대근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사위, 내 들으니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을 구할 수 있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더냐? 예 장인어른, 처회당수께서 이조판 서대감과 막역한 사이라 하시옵니다. 박대근은 그럴듯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마를 갖다 바치면 무슨 자리를 꿰찰 수 있는가? 뜻자하니 논백 마지기 값만 들이면 강원도 변방의 사또 자리는 문제없사옵고 임지에 부임하여 1년 반이면 본전을 뽑고도 남는다 하옵니다. 최 부자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논백 마지기 값은 큰 돈이었지만 사위가 사또가 된다면 집안의 위상이 크게 올라갈 것이었지요. 좋다. 내 글이 마련해 주겠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최 부자는 결국 큰 돈을 마련하여 김진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박대근에게 정선사또 임명장이 내려왔습니다. 정선은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고을이었지만 그래도 엄연한 사또 자리였지요. 내가 사또가 되다니 역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구나. 박대근은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즉시 화려한 관복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하게 정선으로 떠났답니다. 정선에 부임한 박대근은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산골의 작은 고을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자신이 왕이나 다름없었지요.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소중한 영토였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박대근은 정선사또로서의 권위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위엄을 떨며 관아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과인이 새로 부임한 정선사또 박대근이다.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라. 하지만 박대근은 고을을 다스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지요. 특히 정선관아에 있던 청계라는 기생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청계는 18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처녀였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기생이 되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지요. 청계라 하였는가? 과연 이름처럼 맑고 곱구나. 오늘부터 과인의 수청을 들도록 하라. 분부 받들겠사옵니다. 사또나리. 박대근은 청계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밤낮으로 즐겼습니다. 고향에 있는 아내 오수는 까맣게 잊어버렸지요. 소식은 간간히 편지로만 전해질 뿐이었지요. 아버님, 우리 서방님은 언제 소녀를 데리러 오실까요? 글쎄다. 아마과나 살림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너를 부르지 않겠느냐? 오수는 남편이 자신을 데리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자신만 홀로 친정에 남아있게 된 것이지요. 아버님, 소녀가 직접 정선으로 가보면 안 될까요? 사또의 정부인으로서 위엄도 떨쳐보고 싶습니다. 오수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마침내 아버지에게 정선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가서 사위를 잘 뒷바라지해 주거라. 오수는 정선으로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곧 정선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었지요. 박대근은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 어쩌지? 마누라가 들이닥치면 모든 것이 끝장인데. 청계와의 달콤한 생활에 푹 빠져 있던 박대근은 아내가 오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박대근은 급히 편지를 써서 오순에게 보냈습니다. 아직 관아 살림이 정리되지 않아 부인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소. 부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오수는 남편의 편지를 받고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오수는 마침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몰래 밀객을 고용하여 남편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것이지요. 며칠 후 밀객이 돌아와서 오순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님, 큰일이 옵니다. 사또나리께서 정선 최고의 기생을 첩으로 뭐라고? 밀객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오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내가 여기서 밤낮으로 서방님만 기다렸는데. 아버지! 오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오순아, 무슨 일이냐? 왜 이리 우는 게냐? 아버지, 우리 서방님이 정선에서 기생첩을 들였다 하옵니다. 최 부자도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지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내 딸을 이리 홀대하고 저만 호의호식한단 말이냐? 최 부자는 고민 끝에 오순에게 말했습니다. 오순아, 울지 말고 내 외당숙을 찾아가 보거라. 그분이라면 필시 방도가 있을 것이다. 오수는 즉시 외당숙인 김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진사는 오순의 하소연을 모두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박댁은 그놈이 감히. 이제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직접 정선으로 가서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다. 정녕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고 말고 감히 내 조카를 그리 무시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김진사는 사실 박대근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벼슬자리를 마련해 준 대가로 받은 돈이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작은 체구에 비해 목소리만은 우렁찼고 항상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지요. 쥐뿔도 없는 놈을 사또를 시켜주었더니만 은혜를 모르고 제멋대로 구는 게로구나. 김진사는 즉시 정선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정선에 도착한 김진사는 관하로 가서 수문장에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과인은 정선 사또의 처에 당숙되는 김진사라 하네. 어서 사또께 아뢰거라. 수문장은 김진사의 행색을 보고 급히 박대근에게 알렸습니다. 박대근은 깜짝 놀라 버선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아이고, 외당숙 어른. 어쩐 일로 기별도 없이 이런 누추한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허허, 자네가 사또가 되어 고을을 잘 다스리고 있다니 내 마음이 놓이는구먼. 김진사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박대근을 훑어보았습니다. 박대근은 김진사를 관아 안으로 모셨습니다. 외당숙 어른 안으로 드시지요. 소인이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박대근은 김진사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진사가 왜 왔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요. 술 기운이 어느 정도 돌자 박대근은 김진사에게 자신의 수청 기생을 자랑했습니다. 외당숙 어른, 소인이 귀한 손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사옵니다. 박대근의 말에 청개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청개의 아름다운 모습에 김진사는 잠시 넋을 잃었지요. 어허, 이런 산골에 이리 고운 선녀가 살고 있었다니. 김진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청개의 아름다운 모습에 완전히 넋을 잃었지요. 청개는 아름다운 춤을 추고 구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하얀 손이 공중에서 춤을 추고 버들가지 같은 허리가 물결치듯 움직일 때마다 김진사의 눈은 점점 더 탐욕스러워졌답니다. 연회가 끝난 후 둘만 남은 자리에서 김진사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청계라는 저 기생은 과연 소문대로 천하일색이구먼. 외당숙께서도 그리 생각하십니까? 소생이 한눈에 알아보고 각별히 아끼는 아이랍니다. 박대근은 우쭐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김진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 말씀하시지요. 자네가 천하일색을 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여 이조판서 대감께서 학수고대하고 계시다네.
김진사는 태연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이조판서 대감께서요? 박대근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네. 그분께서 요즘 새로운 기생을 찾고 계셨는데 자네가 구한 청계의 소문을 듣고 무척이나 궁금해하시더군. 김진사의 말에 박대근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오나 외당숙 어른, 청계는 소생이 허허, 이런 답답한 사람을 보게. 만약 이조판서 대감께서 명하신 게라면 자네가 거역할 수 있겠는가? 김진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오나 알겠습니다. 청계를 이조판서 대감께 보내겠습니다. 박대근은 우물쭈물했지만 김진사의 기세에 눌려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허, 현명한 판단일세. 자네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이조판서 대감의 비위를 잘 맞춰야 하지 않겠나? 김진사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꼼짝없이 청계를 빼앗긴 박대근은 넋을 잃었습니다. 청계는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는데 그것마저 빼앗기게 된 것이지요. 다음 날 아침 당나귀 등에 김진사와 기생 청계가 타고 정선을 떠났습니다. 박대근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배웅했지요. 외당숙 어른, 부디 청계를 잘 부탁드립니다. 허허, 그건 걱정 말고 자네는 정사에 힘쓰게나.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게야. 김진사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떠났습니다. 청계는 당나귀 뒤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그녀로서는 또 다른 남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슬펐지요. 날이 소녀가 정령 한양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옵니까? 그렇다마다 이조판서 대감을 모시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할 것이야. 김진사는 거짓말을 했지만 청계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대근은 그들이 떠난 후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아침부터 술을 퍼마셔 저녁 나절에는 인사불성이 되었지요. 아이고, 청계야. 나의 청계야. 너 없이 이제 나는 무슨 낙으로 살아가란 말이냐. 박대근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간 하진부 주막집에 남녀를 태운 당나귀가 들어왔습니다. 김진사와 청계가 하룻밤을 쉬어가는 것이었지요. 주막집 객방에서는 그날 밤 지진이 났습니다. 김진사가 청계와 함께 밤을 보내느라 요란한 소리를 낸 것이지요. 아이고, 어르신. 허허, 과연 천하일색이로구나. 김진사는 흥분하여 밤새 청계를 탐했습니다. 며칠 후 한양으로 돌아온 김진사는 남산골 조그만 기와집을 마련하여 청계를 앉혔습니다. 그는 청계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청계야, 이제부터는 이곳이 내 보금자리이니라. 내 너를 귀히 여길 터이니 편히 지내거라. 예, 나으리. 청계는 체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청계를 얻은 것에 만족해하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청계와 시간을 보내며 즐거워했지요. 한편 정선에서는 박대근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계를 잃은 충격으로 정사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하루 종일 술만 마셨지요. 사또나리, 제발 정신 차리시옵소서. 이래서는 아니 되옵니다. 관아의 서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박대근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내 신세를 한탄하는데 내 놈이 무어라 참견이냐. 나는 더 이상 사는 게 낙이 없다. 내 놈이 이런 내 마음을 어찌 알겠느냐. 박대근은 매일 이런 식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진사의 아내가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것이지요. 김진사의 아내는 박씨라는 여인이었는데 나이 40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가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매일 밤 늦게 들어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뒤를 캐보게 되었지요.
영감, 요즘 어디를 그리 싸돌아다니시기에 밤마다 일이 늦으십니까? 허허, 별일 아니오. 그저 벗들과 어울려 술 한잔 했을 뿐이오. 정말 그뿐이십니까? 제게 숨기시는 일은 없으시고요? 무슨 다른 일이 있겠소? 의심이 그리 많아서야. 하지만 박 씨는 남편을 미행해서 남산골 기와집까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청계의 존재를 알게 되었지요. 어느 날 오순이 시름에 젖어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며 박 씨가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들어왔습니다. 김진사의 아내 박 씨가 조카 며느리인 오순이의 집으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오순아! 박 씨는 화가 잔뜩 나서 오순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외당 숙모님. 어쩐 일로 이리 누추한 곳까지. 오순이 놀라며 인사를 하려는데 박 씨가 다짜고짜 오순의 뺨을 갈기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내 신랑 놈이 떼어낸 그 요만한 기생년을 왜 우리 영감에게 가져다 붙였느냐? 철썩. 아이고, 외당 숙모님. 이게 무슨... 무슨 소리냐고? 내 사내 놈이 데리고 놀던 그 기생년 때문에 우리 영감이 정신을 못 차리고 밤마다 그년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단 말이다. 박 씨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기생이라니요?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지침이 떼지 마라. 내 남편 놈이 정선에서 데려온 청계라는 기생. 그년 때문에 우리 영감이 내게는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아. 오순은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남편 박대근이 데려온 수청 기생이 외당숙에게 넘어갔고 그 때문에 외당숙모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었지요. 외당 숙모님, 소녀도 몰랐사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다고? 내가 어찌 모른단 말이냐? 내 남편 놈이 저지른 짓이 아니냐? 박 씨는 계속해서 오순을 탓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편을 다른 계집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외당 숙모님, 진정하셔요. 소녀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뭘 어째? 이미 엎질러진 물인 것을! 박 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오순을 계속 때렸습니다. 오순도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 모든 게 다 너희 집안 때문이다. 내 사내 놈만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이런 병부도 없었을 것을! 박 씨의 말에 오순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오순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박 씨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선에서는 박대근이 파직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관찰사에게까지 소문이 들어갔던 것이지요. 정선 사또는 정사는 돌보지 않고 기생과 놀기만 한다더군. 게다가 백성들의 억울함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자를 사또 자리에 둘 수는 없지. 당장 파직시켜라. 관찰사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후 파직 명령서가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사또날이 큰일 났습니다. 파직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방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파직이라고? 박대근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예, 관찰사 대감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장 관인을 반납하고 물러나라고. 이럴 수가? 내가 사또 자리에서 쫓겨난다고? 박대근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사또 자리를 불과 1년도 안 되어 잃게 된 것이지요. 짐을 싸시지요. 후임 사또가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박대근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또 자리도 청계도 심지어 아내의 사랑까지도 말이지요. 며칠 후 박대근은 초라한 모습으로 정선을 떠났습니다. 화려했던 관복 대신 남루한 옷을 입고 말 대신 걸어서 가는 신세가 되었지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박대근은 막막했습니다. 처가로 가자니 면목이 없고
고향으로 가자니 갈 곳도 없었지요. 결국 박대근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가끔 주막에 들러 옛날 이야기를 하며 술을 얻어먹곤 했지요. 내가 옛날에는 정선사또였다네. 천석군 최부자의 사위였고 또 그 소리신가? 이제 그만 좀 하시게. 정말이라니까 내가 청계라는 천하일색을 거느렸었다고. 그래. 여기 막걸리나 한 잔 더 드시오.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한때 정선사또였던 박대근은 이제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지요. 한편 오수는 친정에서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걱정 마라. 내가 다시 좋은 사람을 구해주마.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오수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첫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쉽게 아물지 않았지요. 그래도 넌 아직 젊지 않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버지, 저는 그냥 이렇게 살겠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오수는 재혼을 거부하고 친정에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에게 쫓겨난 후 친구 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했나? 늙은 나이에 젊은 기생을 탐하다니. 그게 순간적인 실수였네. 질수. 자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친구들도 김진사를 비웃었습니다. 이제 어쩔 셈인가? 부인이 용서해 줄 것 같은가? 글쎄, 몇 번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네. 당연하지. 자네가 그런 짓을 했는데. 김진사는 결국 아내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쓸쓸히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청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갈 곳이 없어 다시 기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인기는 없었지요. 저 기생이 정선사또도 망치고 김진사 집안도 망쳤다더군. 재수 없는 년이야. 가까이 가지 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청계는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한때는 천하일색으로 칭송받았지만 이제는 불행을 부르는 여자로 낙인 찍혔지요. 이 모든 게 내 운명이란 말인가? 청계는 한숨을 쉬며 지난 날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박대근의 허풍과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게 되었습니다. 박대근은 정선에서 술에 빠져 지내다 파직당하고 거지가 되었고, 오수는 남편의 배신으로 평생 혼자 살게 되었으며, 청계는 원치 않는 남자들 사이를 떠돌다 불행하게 살았고, 김진사는 늙은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 비참하게 살았으며, 그의 아내 박씨도 남편 때문에 평생 한을 품고 살게 되었지요. 몇 년 후 한양의 어느 주막에서 늙은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리, 불쌍한 이 늙은이에게 먹을 것 좀 주시오. 저리 가거라. 더러운 거지놈이 어딜 가까이 오느냐? 예전에는 나도 사또였다오. 정선사또 박대근이었다오. 또 그 헛소리 썩 꺼지지 못할까? 주모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자 늙은 거지는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박대근이었지요. 아이고, 배고파. 청계야, 오수나. 박대근은 중얼거리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한때는 천석군의 사위요, 정선사또였던 그가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박대근은 다리 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를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지요. 어제 다리 밑에서 거지가 하나 죽었다더군. 그래? 누군지는 알아? 글쎄, 늘 정선사또였다고 떠들던 미친 거지라던데. 아, 그 영감? 불쌍하게 됐구나. 사람들은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박대근의 허풍스러웠던 일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지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일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허영과 욕심으로 시작된 일은 결국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박대근이 자신의 분수를 알고 성실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말로 얻은 것은 거짓말로 잃게 되고 남을 속여서 얻은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것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대근처럼 말이지요. 그러니 우리 모두 박대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늘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